자, 이제 91번부터 볼까요? 91번. 접수하는 날짜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접수하시면 꼭 확인해 보시고, 예전에 어떤 학생이 접수를 한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결제가 좀 잘못돼가지고 접수 안 된 친구도 있더라고요. 대박, 어쩌라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되면 그게 뭐야 그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시험을 못 봤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은 91번부터 한번 볼까요? 근대태동기 사회.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율청에서 아래기를 관직을 주는 일과 관직을 높여주는 일 등의 문서를 올봄 각 도에 보내 1만여 석의 곡식을 모아 흉년이 든 백성들을 도와주는 데 보탰습니다. 금년, 충청, 경상, 전라도의 흉년은 작년보다 심하니 관직에 임명하는 값을 낮추지 않으면 응할 사람이 줄어들 것입니다. 신 등이 여러 번 상의하여 각 항목별로 가의 가격을 줄였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관직에 임명하는 값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는 뭐냐? 공명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내가 돈을 가져가면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을 첩지, 임명장에 써주는 거예요. 그런 걸 공명첩이라고 하고요. 자, 임진왜란 이후부터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납속과 공명첩을 발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제도가 동요,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신분제가 동요돼서 이거에 대한 결과로 양반의 숫자는 증가, 그 다음에 상민과 노비는 감소.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계아문에서 발급하였다. 지계아문에서는 뭘 발급했을까요? 지계를 발급했겠죠? 자, 그러면 지계아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대한제국에서 양지아문을 설치했어요. 이거 어차피 우리 다 대한제국 가면 할 건데, 자, 양지아문이라고 하는 걸 설치. 1898년에 양지아문을 설치했죠. 그리고 양지아문에서는 뭘 했냐? 자, 여기에서는 양전사업을 했어요. 양전사업이라고 하는 게 토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계아문을 설치했어요. 자, 지계아문을 설치한 건 1901년. 자, 그래서 지계아문에서 뭐 했어? 지계를 발급했죠. 자, 그러면 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근대식 토지 소유 증명서. 지금으로 하면 등기부등본 같은. 이 땅이 누구 땅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문서로 딱 증명서를 발급하는 게 우리 등기부등본인데, 그런 것처럼 지계아문이라고 하는 데서 지계를 발급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중에 양지아문을 지계아문으로 흡수 통합. 그러니까 양지아문이 나중에 없어진 거죠. 지계아문이 된 거죠. 그래서 양지아문을 흡수 통합 지계아문으로 1902년에. 자, 물론 대한제국에서 지계 발급을 그러면 전국으로 다 했었냐? 모든 사람의 토지 소유를 다 증명했냐? 아니에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일부 지역에서만 지계를 발급하고 중간에 그냥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러면 양지아문, 지계아문 또는 지계 발급 나오면 대한제국.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자, 대간의 서경을 받아 작성되었다. 자, 대간의 서경을 받아 작성됐다. 여기서 대간이라고 하는 건 양사. 그 다음에 양사는 사원부 사관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경이라고 하는 건 오프미하 관원을 선발할 때, 임명할 때 동의권을 행사하는 걸 서경이라고 하죠. 자, 공명첩도 물론 관리 임명장인 건 맞지만 이거는 실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명예직을 줄 뿐이지만, 여기에서는 실제 관직의 경우 임명할 때 오품 이하의 관원에 대해서는 동의권을 행사하는 서경을 거쳐야만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공명첩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승려의 수를 제한하는 데 활용되었다. 자, 승려의 수를 제한하는 데 활용된 건 승려 자격증 또는 증명서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거를 도첩제. 자, 그러면 도첩이 실시된 건 언제부터?
조선 태조부터. 자, 그 다음에 도첩이 폐지된 건 언제? 성종. 그래서 도첩이 성종 때 폐지되면서 이제 승려는 아무도 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성종 때예요. 그래서 불교를 억압한 게, 더 억압한 게 성종 때죠. 도첩제라는 게. 자, 4번. 부유한 상민들의 신분 상승에 이용되었다. 네, 돈 가져가면은 신분 높여주잖아요.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92번. 다음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덕의 오래된 가문은 모두 남인이며 이른바 신향은 모두 서리와 품간의 자손으로 자칭 서인이라고 하는 자들이다. 근래 신향이 향교를 주관하면서 구향과 마찰이 빚어졌다. 자, 구향은 원래 있었던 사족을 얘기하고 금방 여기에서 이제 남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신향이 등장을 했는데 요 신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리나 품관의 자손들을 말하죠. 그래서 원래는 분홍이거나 뭐 서리의 자손들이거나 유향품관, 품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신향이 등장했고 원래 있었던 구향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경쟁, 곧 싸움이 벌어졌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향전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런 향전이 등장하는 이 시기가 언제냐? 조선 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홍층은 수령과 결탁하여 향 안에 이름을 올렸다. 자, 이 신향 같은 경우는 분홍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향직을 매매해서 양반 행세를 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수령과 결탁, 즉 관권과 결탁을 하거나 이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죠. 자, 그래서 수령과 결탁한 분홍층은 수령과 결탁하여 향안의 이름을 올렸다. 향안이라는 건 향촌의 양반들의 명단이니까 거기에 이름을 올려서 양반 행세를 좀 하고 싶어 한다. 그 말이죠. 1번 맞고요. 2번. 수령과 결탁한 분홍층은 향촌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향과 신향이 싸우잖아요. 이렇게. 향전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구향과 신향이 싸우는 과정에서 가장 힘이 세지는, 향촌에서 힘이 세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수령. 자, 원래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관권이죠. 관권이 강화되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관권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수령과 향리를 얘기하는 거고, 결국에 조선 후기에 우리 향촌에서 가장 힘이 세진 사람은 수령과 향리. 그리고 수령과 향리가 권한을 행사해서 예를 들면 뭐 향촌을 장악한다든가 수탈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문 2번 다시 볼게요. 수령과 결탁한 분홍이 향촌 사회를 완전히 장악한 게 아니라 구향의 세력도 있고 신향의 세력이 막 성장하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일 힘센 사람은 수령이고, 그래서 이 분홍, 그러니까 신향이 완전히 이 지방을 장악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이 분홍이 제일 힘이 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향전은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강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네, 둘이 싸우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가장 힘세지는 사람은 수령과 향리다. 이 말이죠. 4번. 세도 정치 아래에서 농민 수탈이 극심해지는 배경이 되었다. 당연하죠. 왜냐면 이 관권, 즉 수령과 향리가 힘이 세졌어. 그러면 이렇게 세진 힘으로 뭘 할 거냐? 농민을 수탈하는 데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신분제도가 동요가 심해지고 하는 요 세도 정치에 결국 이 수령의 수탈이 더 심해졌고, 자, 우리가 이런 나쁜 수령들 탐관오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등장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93번.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편 학자들과 그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리는 본래 하나이다. 그러나 형기를 초월하여 말하는 것이 있고 기질로 인하여 이름 짓는 것이 있고 기질을 섞어서 말하는 것이 있다. 형기를 초월한 것으로 말하면 곧 태극이라는 명칭이 이것으로 만물의 이가 동일하다. 기질로 인하여 이름 지은 것으로 말하면 곧 건수노상의 이름이 이것으로 사람과 동물의 본성이 같지 않은 것이다. 기질이 섞여 있는 것으로 말하면 곧 선악의 성이 이것으로 사람과 사람, 동물과 동물이 또한 같지 않은 것이다.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강조하는 걸 쭉 한번 읽어봤더니, 자, 사람과 동물의 본성이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성악의 성과 사람과 사람, 동물과 동물이 또한 같지 않다.
결국엔 지금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네요. 자,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물성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과 동물의 본성이 같지 않은 것이다. 이게 이제 여기 전체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인물성 이론이라고 하고 이는 다르다라는 뜻이죠. 자, 인간과 물, 사물의 성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 다르다, 인물성 이론. 자, 이거는 충청노론인 호론이 주장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인물성 이론은 나중에 뭘로 연결되냐. 자,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 다르니까 조선과 여진족은 또 후금은 섞일 수 없고 청나라는 섞일 수 없고, 자, 후금이 세면 또는 청나라가 너무 세면 우리가 쳐들어가야지. 저것들 오랑캐니까. 그래서 북벌론으로 연결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북벌론뿐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 걔네들이 우리나라로 오면 우리는 싸워야지. 그래서 위정척사론, 배척하는 위정척사 사상으로 연결되죠. 자, 그래서 북벌론, 북벌운동과 위정척사 사상으로 연결되는 게 인물성 이론. 자, 그럼 1번. 성리학 이해의 탄력성을 지녔다. 이거는 소론에 관한 설명이에요. 붕당 중에서 성리학 이해의 탄력성을 가졌다. 그리고 실리를 추구하면서 북방개척을 강조했다. 그러면 소론에 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강화학파 형성에 기여했다. 강화학파 형성에 기여한 건 정제두. 자, 정제두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가솔들, 식솔들을 싹 데리고 강화도로 이사가서 거기에서 양명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강화학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요. 강화학파는 결국 양명학을 말해요. 양명학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양 인근에 사는 노론들이 주류를 형성했다. 한양 인근에 사는 노론, 그러니까 경기노론. 자, 그리고 경기노론들은 결국에는 여기서 지금 인물성 이론이잖아요. 이 반대되는 이론이 뭐예요? 인물성 동론이겠죠? 인물성 동론이 경기 서울 노론들이 주장한 거고, 결국에 인물성 동론은 나중에 청나라를 배우자 북항론, 중상학파 실학자, 그리고 나중에 개화사상으로 연결되죠. 계승. 자, 그래서 경기노론이 주장했다. 결국에는 인물성 동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말 위정척사 사상으로 계승되었다. 네, 위정척사 사상으로 계승된다. 정답은 4번. 넘겨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조선 후기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4번 봅시다.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이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하여 토지 몇 부를 1호의 영업전으로 하여 당 제도처럼 한다. 땅이 많은 자는 빼앗아 줄이지 않고 미치지 못하는 자도 더 주지 않으며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천백혈이라도 허락하여 주고, 땅이 많아서 팔고자 하는 자는 다만 영업전 몇 부 이외에는 허락하여 준다. 자, 거기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땅이 많아서 팔고자 하는 자는 다만 영업전 몇 부 이외에는 허락하여 준다. 자, 결국에는 다 팔아도 되는데 뭐는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영업전은 팔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영업전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토지는 매매를 금지한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영업전 이외의 토지는 팔아도 돼. 영업전 이외의 토지는 매매를 허용한다. 자, 그러니까 땅을 나눠주되, 자, 토지 생계 유지를 위한 일정 어느 정도의 토지는 절대 팔지 못하게 하자. 자, 그래서 이렇게 영업전에 매매를 금지하는 이런 토지 제도를 주장하게 되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해요? 한전론이라고 하고, 여기서 영업전 강조한 이 한전론은 누구의 한전론? 이게 한전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영업전이라는 단어도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과구록이라는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과구록이 이게 저서잖아요. 그래서 저서 기억해도 좋고, 영업전 나오면 그냥 이익이구나 이렇게 체크하셔도 좋고. 자, 그러면 이익의 한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역사의 흥망성쇠는 시세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역사와 관련된 책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어떤 역사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후에 이 이익의 제자들한테 영향을 줘서 나중에 성호학파를 형성하게 돼요. 성호학파라고 하는 학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성호학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안정복이에요. 안정복의 동사응모 할 때 그 안정복. 그래서 안정복이나 뭐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익의 영향을 조금씩 받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역사 행망성쇠는 시세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자, 역사의 흐름을 이익은 이렇게 봤어요. 시세, 행, 불행, 그 다음에 시비의 순으로 역사가 발전한다. 이렇게 봤죠. 여기서 시비는 도덕. 그래서 무조건 도덕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시세라는 건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세, 행, 불행, 그리고 시비의 순서로 역사가 발전한다. 이렇게 봤죠. 자, 그래서 1번이 이제 이익, 시세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맞고요. 자, 2번 매매를 금지한 영업전을 설정함으로써 기본적인 농민생활을 보장하고자 했다. 자, 영업전은 팔면 안 돼 라고 주장을 했죠. 이게 바로 한전론이라고 하는 거고 토지 소유의 최소치, 하한선을 제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부세를 완화하고 서울 허통을 방지하며 호포제 실시를 반대하였다. 자, 이렇게 했던 학자가 누구냐? 이거는 허목이라고 하는 학자. 자, 그래서 허목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동사 할 때 허목의 동사라는 책이 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 사람은 남인이고 자, 관직은 적은데 과거에 응시한 사람은 많은 데서 붕당이 생긴다고 보았다. 자, 이걸 우리는 이익의 붕당론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익의 붕당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정답은 3번. 자, 95번 정치적 입장이 노론이었던 학자가 쓴 책의 주요 내용을 바르게 소개한 것은 자, 이제 노론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노론에 관한 설명을 골라라. 자, 실온과 허자의 문답을 빌려 고정관념을 상대적인 논법으로 비판하였다. 자, 그래서 실온과 허자의 논법이다라고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실온과 허자의 문답 형식을 빌었다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아니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 요게 의산문답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산문답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의산문답을 쓴 사람은 누구? 홍대용이고 자, 그러면 홍대용은 중사학파 실학자죠. 자, 우리가 중농학파 실학자하고 중사학파 실학자가 있는데 중농학파 실학자는 주로 경기도 근처의 남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로 중사학파 실학자는 서울 근처의 노론. 그래서 주로 중사학파는 서울 노론. 그 다음에 중농학파는 주로 경기 남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노론이었던 학자가 쓴 책이 뭐냐? 그러면 홍대용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안 우반동에서 농촌 사회의 안정을 위해 공전제와 토지 재분배를 주장했다. 부안 우반동에서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처사를 자처하면서 은둔 생활을 했던 약간 그런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형원. 2번에 유형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형원이 주장한 토지제도가 뭐였어요? 균전론. 네, 그래서 균전론. 자, 그 다음에 첨성촌에 근거하면서 견문한 내용들을 백과사전식으로 저술했다. 첨성촌에 살았던 사람은 이익. 하기야 우리가 이 사람이 첨성촌에 살았는지 우반동에 살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익.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익인 걸 알았으니까 백과사전적 저서를 말하면 이익의 뭐가 될까요? 성호사설. 그래서 백과사전적 저서라는 건 이익의 성호사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 야사 400여 종을 참고해서 조선 정치사를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했다. 요게 이제 이긍이계 연려실 기술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정답은 1번 홍대용. 중사학파 찾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6번 다음에 설명하는 인물의 저술로 옳은 것은 종래의 조선 농학과 박물학을 집대성하였다. 전국의 주요 지역의 국가시범 농장인 둔전을 설치하여 혁신적 농업과 경영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국가 재정을 보충할 것을 제안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동그라미 칠 거는
둔전. 네, 둔전을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은 그러면 뭘 주장했냐? 둔전론을 주장했어요. 둔전. 말 그대로 국영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영농장을 경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서유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서유구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서유구라고 하는 실학자가, 이 사람도 실학자긴 한데 이 사람이 요 둔전론을 제시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중사학파 실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유구는 둔전론, 국영농장을 만들자 이렇게 제시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인물의 저술로 오른 것은, 자, 1번부터 볼까요? 색경. 색경은 박세당의 색경. 자, 그 다음에 산림경제, 홍만선의 산림경제. 그 다음에 관홍소초, 박지원의 관홍소초. 자, 그 다음에 임원경제지라고 써있죠?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그래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97번. 다음 해외 견문 기록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겠죠. 처음 보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자, 기억의 표회록부터 한번 볼까요? 자, 표회록이라고 하는 책은 최부라고 하는 사람이 성종 때 쓴 거예요. 최부. 성종 때. 이 사람이 제주도를 가다 그랬나 제주도에서 오다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표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표류를 해서 어디로 갔냐? 중국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 양반인데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관료 공무원인데 표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중국의 남쪽에서부터 쭉 거슬러서 올라가서 결국엔 어디까지 갔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국 사람들 만나고 얘기한 거죠. 내가 조선 관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이 사람만 간 게 아니라 배가 같이 간 거예요. 배가 표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뱃사공들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쭉 거슬러서 북경까지 간 거예요. 북경은 꽤 위쪽인 거 알죠, 여러분? 지리상.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압록강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한 바퀴 삥 돈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6개월인가를 이렇게 이제 중국을 떠돌아서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책으로 묶은 거예요. 결국에는 압록강으로 해서 중국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어요. 북경 거쳐서 압록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온 게 바로 최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표류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게 바로 표회록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열하일기 우리 다 알죠? 열하일기는 박지원. 자, 그러면 열하일기 박지원 정조. 이건 정조 때 쓴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서유견문. 자, 이거는 우리 언제 배웠냐면 근대 배웠죠. 육일준 서유견문. 맞아요. 육일준. 이 사람 전문 유학생이잖아요. 알죠, 여러분? 조사시찰단 따라가서 일본에서 유학. 그 다음에 미국의 보빙사 따라가서 미국에서 유학생. 자, 그래서 육일준의 서유견문은 1895년이니까 뭐 한참 뒤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봅시다. 해동제국기. 자,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열하일기와 해동제국기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해동제국기 쓴 사람은 누구? 신숙주가. 이 사람이 서장관으로, 그러니까 관료로 사절단으로 일본에 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책을 썼는데 간 거는 세종, 책을 쓴 건 성종. 그래서 이거는 성종 때 완성된 책이에요. 자, 그리고 성종 때인데 시기가 같긴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숙주가 먼저. 신숙주, 최부, 박지원, 육일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기역, 리을 기역, 니은 디귿 3번. 자, 98번도 책들이 좀 나와가지고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밑줄친 시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 위항인들은 인왕산, 삼청동, 청계천, 광교 등의 지역에 많은 시사를 결성하여 문학활동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갔다. 그리고 문학을 하는 능력에는 신분의 귀천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시를 집성한 시집을 편찬하였다. 자, 힌트는 위항인, 그리고 시사.
요게 이제 두 가지 힌트가 되겠죠. 그럼 위항인이라는 게 뭐냐면 중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항이 골목, 이렇게 좁은 골목 뭐 이런 걸 뜻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인들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사라는 게 그런 중인들의 시모임, 시동아리, 시동호회, 요런 시모임을 우리가 시사라고 하는데, 자,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런 중인들도 돈을 좀 벌게 되겠죠.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양반처럼 해보고 싶은데, 양반들처럼 우리도 시도 쓰고 시집도 만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문학적 능력은 신분에 상관이 없고 우리도 양반들처럼 한다라고 해서 자신들의 시들을 모아서 문집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그런 문집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라는 게 문제고요. 자, 그러면은 1번에 자, 어우야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조선 중기 때 유몽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죠. 유몽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 그냥 이건 설화집이에요. 설화집. 떠돌아다니는 이기 같은 거 묶은. 그리고 유몽인은 양반이죠. 그래서 설화집. 자, 그 다음에 연조기감이라고 하는 책은 이진웅이라고 하는 향리의 역사책, 향리의 역사서를 쓴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호산회기는 조희룡이라고 하는 역시 이 사람도 중인인데, 중인뿐만 아니라 뭐 천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좀 기인들 있잖아요. 약간 기인들의 전기문 같은 거? 이런 걸 모아놓은 거예요. 조희룡이라는 사람이 쓴. 자, 그래서 전기문. 중인 전기문이라고 쓸게요. 그냥 중인들의 전기문이다. 자, 그 다음에 소대풍요. 요게 이제 시집이에요. 요게 시집. 영조 때 편찬된 시집. 자, 그래서 여러분이 소대풍요 모르더라도 이 중에서는 연조기감과 호산회기는 이거 중인들 책이구나 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정답은 4번. 자, 99번. 99번. 자, 밑줄친 그의 업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이제 근대 사회에 말하자면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간 거예요. 자, 그는 누구냐? 그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게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치 않겠다. 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 선유에 제사 지내는 곳인데 지금에는 도둑의 소굴이 됨이 있어서랴. 그리하여 일시에 서원을 철폐시킬 수 있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서원을 철폐시킨 사람이네요. 자, 그 사람은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이죠. 자, 흥선대원군, 대원군이라는 건 왕의 아버지, 그래서 고종의 친아버지죠. 그래서 원래는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왕비가 말하자면 이제 왕대비 뭐 이런 사람들이 발을 쳐놓고 수렴청정을 해야 되지만 이 당시에 대비였던 조대비는 요 흥선대원군에게 그런 수렴청정 말하자면 정치를 다 맡기게 돼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왕이 됐었던 시기부터 1863년부터 그 다음에 어른이 됐을 때 정도까지 1873년까지 약 한 10년 동안에 개혁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개혁 정치를 할 시기가 세도 정치가 이제 막 무르익을 때니까 세도 정치를 다 없애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자, 비변사의 권한과 기능을 의정부와 삼군부로 이관시키고 비변사를 해체하였다? 맞아요. 비변사 해체. 의정부 삼군부 부활. 자, 2번. 군역 부담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맞죠. 호포제의 특징은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했다. 자, 3번.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던 경복궁을 중건하여 왕실의 위엄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네, 경복궁 중건. 자, 이렇게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원납전이라고 하는 원하는 만큼 내는 기부금, 강제 기부금을 징수했고 그 다음에 당백전이라고 해서 아주 고액의 화폐를 많이 찍어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당백전 발행. 자, 그래서 원납전, 당백전 이런 거 나오면 경복궁 중건. 자, 4번에 환곡제의 폐단을 없애려고 지역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사창제를 시행하였다. 자, 환곡제 폐지, 사창제 실시. 흥선대원군 때의 개혁이죠. 5번.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양전 지게사업과 호구조사를 실시했다. 자, 양전 지게사업은 아까 어디라고 했죠?
대한제국. 네, 생략할게요. 설명은 대한제국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자, 그러면 대한제국의 시기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게 원래 고종이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다가 자, 나라꼴이 너무 엉망이니까 돌아와서 체제를 정비한 거예요. 그래서 1897년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고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서 이제 망한 거죠. 1910년에. 그래서 1897년부터 1910년 사이를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100번. 자, 가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은 것은 가시기 봅시다. 자,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애당초 소통이 없었고 또 서로 은혜를 입거나 원수진 일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덕산 묘소에서 저지른 변고야말로 어찌 인간의 도리상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자, 여기서 덕산 묘소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독일의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고 자, 이 사람은 독일 사람, 그 다음에 도굴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남연군의 묘가 덕산, 충남 덕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덕산 묘소라는 표현에서 아, 이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료 봅시다. 조약 체결 이후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국 소속의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일본 소속의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 그럼 이거는 무항세라고 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요 조약은 조일통상장정. 자, 조일통상장정은 강화도 조약의 부록으로 체결된 조약이고 요 내용은 무관세, 무항세, 그 다음에 양곡의 무제한 유출. 자, 요런 게 규정된 조약이에요. 그래서 요 조약이 조일통상장정. 자, 그러면 요 사이에 가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시기로 따지면 1868년부터 1876년 사이에.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일단 미리 얘기해두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단어는 근현대사. 근현대사에서는 주요 연도를 외우셔야죠. 알겠죠, 여러분? 주요 연도를 외우고 있어요. 만약에 이거 연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대충 때려 맞춰야 돼. 그러면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근현대사는 연도를 알고 있는 게 훨씬 편해요. 알겠죠? 물론 다른 전근대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전근대사에서는 모든 연도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어느 왕 때 있었냐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만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연도를 대놓고 외우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죠. 특히 조약이 앞으로는 많이 나올 건데 그런 조약은 연도나 또는 조약이 체결되게 된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영남 유생들은 조선 책략의 내용을 비판하였다. 자,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나라의 김홍집이라고 하는 2차 수신사로 갔던 사람이 가지고 들어온 책이고요. 조선 책략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2차 수신사로 갔던 1880년이고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남 만인소라는 상소가 올라온 건 1881년이죠. 자, 그래서 1번은 아니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산과 인천이 개항되어 일본과의 무역이 시작되었다. 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는데 그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한 곳이 부산. 부산이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을 때 그 다음에 원산. 원산은 1880년에 그 다음에 인천. 인천은 1883년에 개항이 되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금 원산과 인천이라고 했으니까 가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정부는 통리기무화문을 새로 설치하여 전국을 운영하였다. 자, 통리기무화문이라고 하는 기구가 개화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관청이에요. 개화를 총괄하는 관청. 그래서 1880년에 통리기무화문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어재현이 이끄는 부대가 전력의 열세로 결국 함락당하였다. 자, 어재현이 이끄는 부대가 미국이랑 싸우다가 결국에는 함락당한 거죠. 즉 거의 전멸한 거예요. 자, 어재현이 싸웠던 광성보의 전투는 신미양요에 해당하는 전투고, 자, 이 신미양요라고 하는 게 1871년에 자, 미국이 강화도로 쳐들어온 사건이고요. 미국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원인으로 구실로 쳐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기본이 되는 연도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자, 정답은 4번. 101번. 자, 1880년대 개화정책에 관련된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1880년대? 자, 기억부터 볼까요? 교정청은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였다. 자,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는 뭐죠? 통리기무아문. 자, 통리기무아문은 1880년에 만들어진 기구로 청나라의 총리아문을 모방해서 만든 기구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화를 총괄하는 관청은 통리기무아문이고, 자, 그럼 금방 뭐였죠? 교정청? 자, 교정청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개혁을 위해서 만든 개혁기구고요. 자, 이건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동학농민운동 중에, 그 사이에 동학농민운동의 세력이 패전개혁안을 제시하자, 그러면 뭐 일부 개혁을 좀 하자. 정부에서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치한 시기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 중에 6월에, 그러니까 패전개혁안이 실시된 이후에, 패전개혁안 전주화역이 5월이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그 개혁안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좀 할 필요가 있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이때 교정청 설치. 그래서 이건 정부가 설치한 거다. 자, 그런데 이 교정청을 일본이 간섭을 하면서, 일본이 어떤 관청을 기구를 만들 것을 강요하면서 교정청을 없애버리거든요. 그 기구가 군국기무처. 그쵸? 군국기무처를 강요하고 그 대신에 교정청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폐지돼 버린 거예요. 자, 어쨌든 교정청 아니고 니은. 자, 청에 파견된 영선사 김윤식 일행은 무기제조법을 배워왔다. 자, 일단 청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을 영선사라고 하고, 영선사는 파견된 시기를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돼요. 1881년 9월에 파견됐고요. 청나라에 가서 무기 만드는 관청에서 배웠어요. 유학생도 파견된 거거든요. 자, 하지만 원래는 몇 년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본을 대주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1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도 배운 건 있으니까 결국 기기창이라고 하는 무기 만드는 관청을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영선사 파견이 기기창 설치와 연결되는구나 라는 거. 자, 그래서 1883년에 나중에 기기창이 설치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미국에 파병된 보빙사는 근대시설을 시찰하고 대통령을 접견했다. 미국 대통령 만났겠죠? 자, 그러면 미국에 파견한 보빙사,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이제 파견한 건데, 언제 파견했냐? 83년에 파견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김홍집은 조사시찰단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고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왔어요. 2차 수신사는 1880년에. 그래서 김홍집은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고, 그 다음에 이때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자, 1880년대의 개혁기구 또는 개혁 상황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니은 디귿 찾으시면 되죠. 3번 정답. 자, 102번 갈까요? 다음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 대원군에게 군국사무를 처리하라는 명이 내려지자 대원군은 권례에서 거처하며 기무화문과 무의장어 이영을 폐지하고 오영의 군제를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려 군량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남병들은 물러가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벼랑간 마건충 등은 호통을 치면서 대원군을 포박하여 교자 안으로 밀어넣어 그 교자를 들고 후문으로 나가 마산포로 가서 배를 타고 훌쩍 떠나버렸다. 교자는 가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흥선대원군이 지금 개혁을 하니까 납치해서, 마건충이면 이제 중국 사람이니까 마젠창 이 사람이 데리고 가버렸다. 즉 흥선대원군을 납치한 걸 얘기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기무화문과 무의장어 이영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복구해라 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언제냐면 이모군란 시기 중에, 자, 이모군란 시기에 난병이 막 등장을 하게 되자 고종이 흥선대원군을 불러다가 개혁을 맡기게 되죠. 그래서 요 이모군란 중에 흥선대원군이 섭정했던 시기가 있어요. 잠깐. 그래서 그 흥선대원군이 섭정했던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때 도망갔던, 말하자면 피난을 갔던 명성황후가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게 되고, 청나라 군대가 와서 이 난병을 진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반란이 일어난 이 사건의 모든 책임자를 흥선대원군으로 보고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를 납치해버리는 그 사건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건은 뭐냐? 이모군란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1882년에 있었던 군인들의 또는 도시 빈민들과의 반란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의 결과로 오른 것은, 즉 이모군란의 결과. 자, 결국에는 이모군란을 진압한 건 누구예요? 청군이 진압을 했죠. 그래서 청해 내정간섭이 나타났다. 자, 그러면 1번 청해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자, 이모군란은 1882년이고요. 영선사는 1881년 9월이었죠. 1번 틀렸고, 2번 외교장각의 도서가 약탈당했다.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병인양요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와서 외교장각 도서 약탈해 갔죠. 1866년 9월에. 자, 스티븐스가 외교고문으로 임명되었다. 스티븐스는 1차 한일협약의 고문으로 파견된 사람이에요. 자, 그럼 1차 한일협약은 1904년 8월. 그래서 이때 외교고문 스티븐스, 재정고문 메가타 이렇게 파견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은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1882년에 체결된 거고요. 자, 내용은 뭐냐면 청상인의 특권을 인정하는 거죠. 청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허용한 거예요. 청상인의 내지 통상을 허용한 거다. 자, 그래서 청상인의 특권을 인정해줬어요. 왜? 청에 지금 간섭을 하고 있으니까. 청이 와서 진압했으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여러분,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이모군란의 결과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자, 303번 다음 정강을, 103번 다음 정강을 발표했던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 자, 흥선대원군을 빨리 귀국시키고 종래 청해대에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자,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하여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재정을 넉넉히 한다.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 대신과 참찬을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개혁안을 얘기하는 거네요. 자, 요 개혁안은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14개조 정강이죠. 갑신정변의 결과, 갑신정변 때 제시된 14개조 개혁정강. 자, 그래서 1884년에 급진개혁파들이 일으킨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고요. 자, 그러면 갑신정변의 결과 옳은 것은, 자, 역시 갑신정변도 누가 와서 진압을 했죠? 청군.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와서 진압을 했죠. 청의 내정간섭이 심화되었다. 알 수 있죠? 1번. 청의 내정간섭이 강화되었다. 네, 1번이 정답. 자, 그럼 2번. 방문국과 전환국이 설립되었다. 방문국과 전환국. 그럼 방문국은 뭐 하는 곳이에요? 왕실 출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전환국은 뭐 하는 곳이죠? 돈, 그쵸? 화폐를 발행하는 곳이에요. 자, 제가 연도 둘 다 1883년.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죠. 갑신정변 84년이니까. 그 다음에 3번 개혁추진기관으로 통리기무하문이 생겼다. 통리기무하문은 1880년에 우리나라에서 개화를 총괄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전이죠. 자, 4번 일본은 배상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물포조약을 체결했다. 재물포조약은 이모군란의 결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죠. 자,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 체결된 재물포조약의 내용은 일단 배상금을 내라. 배상금 지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관 경비병 주둔. 이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죠. 자, 어쨌든 갑신정변하고 상관없는 정답은 1번.
자, 그러면 우리는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된 조약만 체크해 봅시다. 그래도 조약은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된 조약이 일단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은 무슨 조약이에요? 한성조약. 자, 한성조약의 내용은 역시 배상금 내라. 그런데 그냥 배상금 아니고 자, 이거는 공사관 신축비를 내라. 그런 말이 나오면 한성조약. 자, 그 다음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뭐예요? 텐진조약. 그래서 텐진조약이라는 건 청과 일본의 동등한 파병권이 이제 적용된 게 바로 텐진조약이죠. 자, 그래서 두 나라 군대가 지금 다 들어와 있으니까 조선에 다 나가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다음에 군대를 파병할 일이 있으면 문서로 상대방에게 꼭 다시 알려서 같이 들어오자. 이런 내용이 텐진조약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넘겨볼까요? 104번. 자, 104번. 가시기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가시기 봅시다. 자, 방금 안핵사 이용태의 보고에 따르면 죄인들이 다시 도망치는 바람에 조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자, 그러면 안핵사 이용태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안핵사 이용태. 자, 그리고 나서 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봉주는 금구 원평에 앉아 우도로 호령하였으며 김계남은 남원성에 앉아 좌도를 통솔하였다. 자, 전봉주는 금구에서 김계남은 남원에서 좌도 우도를 통솔하였다. 자, 그러면 김계남하고 전봉주는 누구냐? 농민 장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봉기가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자, 요거는 1차 봉기. 1894년 3월에 1차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1차 봉기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안핵사 이용태가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봉기가 일어났고요. 1차 봉기가 맨 처음에 무장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무장에서 그 다음에 백산으로 오죠. 그래서 백산으로 와서 백산에서 자, 경문과 그 다음에 강령을 발표하고 그리고 대도소를 설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본소를 말하자면 설치를 하게 되죠. 창의대장소 이런 걸 설치하게 되죠. 자, 그러면 1차 봉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요게 무장하고 백산하고 봉기해서 지금 원평과 남원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봉기가 일어났구나라는 거고 1차 봉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안핵사 이용태의 탄압 때문이구나라는 거죠. 자, 그럼 1번 논산에서 남북접에 동학군이 집결하였다. 자, 논산에서 집결한 건 2차 봉기. 자, 그러면 2차 봉기가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일본을 쫓아내려고 경복궁을 점령해서 우리 왕과 왕비를 지금 억압하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군이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자, 우금치 전투하면은 2차 봉기에서 1894년 11월에 있었던 전투. 자, 그 다음에 동학교도가 궁궐 앞에 교조신혼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자, 교조신혼운동은 억울하게 죽은 최재우의 누명을 벗겨달라라는 거고 1차 교조신혼운동 3례 1892년에 2차 교조신혼운동 서울. 자, 서울인데 경복궁 앞 상소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경복궁 앞에서 상소 올린 게 1893년. 자, 그다음에 3차 교조신혼운동은 요게 이제 3차는 보은. 그래서 보은 집회라고 하죠. 1893년. 자, 그래서 1차 교조신혼운동, 2차 교조신혼운동, 3차 교조신혼운동인데 여기서는 지금 궁궐 앞에서 경복궁 앞에서 2차 교조신혼운동. 자, 그 다음에 4번 백산에서 전봉준이 보구간미를 위해 걸기하라는 통문을 보내서 백산봉기가 있었다.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1894년 3월에 백산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전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05번까지 봅시다. 1차 가보개혁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1차 가보개혁. 자, 보통 시험에서는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을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기억부터 볼까요?
양지하문을 설치하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자, 양지하문, 지계하문, 지계발급 무슨 개혁이에요? 광무개혁. 그래서 광무개혁. 두 번째, 중국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 기년을 사용했다. 즉, 개국 연호를 사용한 거예요. 원래 중국 연호인 광서 연호를 쓰고 있었거든요. 우리 책에 거기는 안 나오지만 지금 중국 연호라는 게 중국 청나라 연호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광서 연호를 쓰다가 개국이라는 연호를 쓰기 시작했다. 언제? 1차 가보개혁 때.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은본위 화폐 제도와 조세의 급납화를 시행하였다. 맞아요. 그래서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이게 법이에요. 이거를 통과시켜서 은본위 화폐 제도를 확립했어요. 1차 가보개혁 때. 자, 은본위 화폐 제도를 확립했죠. 그러니까 은화를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막 우리가 은화를 막 많이 찍어서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화는 조금 찍고 나머지는 백동화, 황동화, 적동화라고 하는 보조화폐를 발행을 해서 오히려 그걸 훨씬 더 많이 썼죠. 자, 그게 신식화폐 발행 장정. 이걸 통과시킨 거예요. 1차 때. 자, 그다음에 리을,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했다. 재판소를 설치한 건 사법권 분리죠. 자, 사법권을 분리한 건 2차 가보개혁. 자, 그 다음에 미음. 9년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23부 337군으로 개편.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부목 9년 체제였잖아요. 13도 체제고, 아니 그 8도 체제고. 그런데 8도를 23부로 개편한 거예요. 도 체제를 없애고 부 체제로 바꿨죠. 요거는 2차. 그래서 이 중에서 1차 가보개혁만 골라라. 니은 디귿.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그래서 105번까지 풀어봤고요. 나머지 106번부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풉시다.